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가 편지를 건넸을 때 그가 다시 구애하려는 내용일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편지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예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읽어 내려갔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읽으면서 느낀 감정을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처음에는 그가 자신에게 사과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어떤 수치심이라도 있다면 결코 밝힐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다하시의 말이라면 뭐든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로 네더필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알고 싶은 마음에 거의 이해할 틈도 없이 글자를 쫓았다. 다음 문장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한 나머지 지금 읽고 있는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가 언니 제인의 감정이 없다고 믿었다는 대목에서는 단번에 거짓말이다라고 단정지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결혼 반대의 진짜 이유들에는 분노가 치밀어 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녀가 보기엔 오히려 건방지고 오만한 말투였다. 하지만 주제가 위컴 씨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그녀는 좀 더 또렷한 정신으로 그의 설명을 읽어 내려갔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컴에 대해 자신이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평가를 무너뜨릴 만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마치 위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과 무섭도록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 사실에 놀라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공포까지 느꼈다. 그녀는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고 영거푸 이건 거짓이야. 이럴 리가 없어. 완전한 거짓말일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편지를 끝까지 다 읽고 나서도 마지막 몇 줄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허둥지둥 접어 넣었다. 다시는 이 편지를 보지 않겠다고 무시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정신이 산란한 상태에서는 어떤 생각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겨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다시 편지를 펼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위컴 관련 내용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엔 각 문장의 의미를 곱씹으며 읽어 내려왔다. 위컴과 펜벌리 가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위컴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고 다하시 씨의 친절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컸지만 위컴의 말과도 맞아떨어졌다. 이 시점까지는 양측의 이야기가 서로 부합했다. 하지만 유산 문제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는 크게 달라졌다. 그녀는 위컴이 말했던 목사직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다하시의 배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두 사람 중 누군가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잠시 동안은 위컴이 진실을 말했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스로를 위로해 보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니 위컴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대신 3,000파운드를 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편지를 내려놓고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결국 다시 읽기 시작했고 읽을수록 그녀는 다하시의 행동이 결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가까워졌다. 다하시가 위컴에게 씌운 방탕함과 부도덕함이라는 표현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나 위컴의 그런 면을 반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더 그랬다. 위컴은 지역 민병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인물이고 그녀도 위컴의 과거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그의 외모와 말투, 태도는 그가 모든 미덕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위컴의 착한 행실이나 정의로움, 또는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어떤 일화라도 떠올리려 애썼지만 그런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매너와 외모만이 떠올랐고 실질적인 선행은 없었다. 지역 사람들의 호감과 민병대 내에서의 인기가 전부였다. 한참을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한 후 그녀는 다시 읽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다하시가 말한 위컴의 여동생 조지아나에 대한 계획은 전날 아침 피츠윌리엄 대령과의 대화에서 들은 내용과도 일치했다. 그리고 결국 다하시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려면 피츠윌리엄 대령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대령은 이미 그녀가 다하시의 가정사에 박다고 들은 인물이었다. 잠시 동안은 정말로 그에게 확인해 볼까 생각했지만 그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난감했고 또 다하시가 대령의 확인 없이 그런 말을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은 사라졌다. 그녀는 필립스 씨 집에서 위컴과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를 생생히 떠올렸다. 그가 낯선 이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지금 와서야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가 다하시에 대해 떠벌린 내용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다하시 씨 따위는 두렵지 않다며 그가 이 나라를 떠난다 해도 나는 남아있겠다고 쓰댔지만 정작 다음 주 에더필드 무도회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네더필드 가족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녀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떠나자마자 모든 이에게 다하시를 헐뜯기 시작했던 것도 떠올랐다. 처음에는 다하시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들은 비난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말이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위컴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그는 미스킹에게 모인 호의조차 오직 이기적이고 돈만을 노린 비열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전엔 그녀의 소박한 재산이 위컴의 욕심 없음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그가 돈이라면 무엇이든 집어삼키려는 조급함의 증거로 느껴졌다.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 역시 이제는 어떤 좋은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재산에 대해 잘못 알고 접근했거나 아니면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보인 호감을 이용해 자기 자존심을 만족시켰던 것이다. 그에게 남아있던 모든 옹호의 여지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다하시 씨를 정당화할 더 많은 근거가 떠올랐다. 제인이 직접 물었을 때 빅리 씨는 다하시가 이 일에 결백하다고 오래전에 말했었다. 다하시의 태도는 거만하고 차가웠지만 그와 자주 만나면서 알게 된 바로는 그는 결코 부도덕하거나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종교적이진 않더라도 비도덕적이거나 무책임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심지어 위컴조차도 그를 훌륭한 형이라 인정했었다. 그는 여동생에 대해 애정 어린 말들을 자주 했고 그것만으로도 그가 따뜻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위컴이 말한 대로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다면 세상이 이미 다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빅리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과 친구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다시와 위컴 그 누구를 생각하든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눈이 멀고 어리석었는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행동했는지 그녀는 외쳤다. 난 내 통찰력을 자랑스러워했는데 내 판단력에 자신 있었는데 늘 제인의 관대함을 무시하고 쓸데없는 의심으로 내 자존심만 만족시켰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가. 하지만 이 굴욕은 마땅한 벌이야. 내가 사랑에 빠졌더라면 지금보다 더 눈이 멀었을 수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내 어리석음은 사랑이 아니라 허영심이었어. 한 사람의 호감에 들떠서 다른 사람의 무시에 기분 상해하며 나는 아예 이성을 밀어내고 선입견과 무지를 환영했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난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그녀의 생각은 자기 자신에서 제인으로, 제인에서 빅리로 이어졌고
그러다 다시 다하시의 설명 중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처음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다. 그녀는 위컴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신뢰를 보였으면서 제인에 대한 설명에는 왜 그 신뢰를 주지 않았던 걸까? 다하시는 제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완전히 믿고 있었다고 했고, 그녀는 샬럿이 항상 그렇게 말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또 제인의 감정은 뜨겁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고, 언제나 차분한 태도와 온화한 말투는 오히려 감정을 숨기기에 완벽했다. 가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에 이르자 그녀는 치욕스러움을 강하게 느꼈다. 그가 지적한 점들이 너무도 정확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특히 그가 언급한 레더필드 무도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 자신만큼이나 그녀의 뇌리에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다하시가 그녀와 제인을 칭찬한 대목은 마음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가족들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온 멸시와 그로 인해 제인의 실형까지 야기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위로보다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런 부적절한 가족의 행동이 두 자매의 평판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를 떠올리며 그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깊은 낙담을 느꼈다. 그녀는 2시간 동안 길을 거닐며 온갖 생각에 빠져 있었다. 과거를 되짚고 사건들의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고 이렇게 갑작스럽고 중요한 변화에 어떻게든 마음을 적응시키려 애쓰며 걷고 또 걸었다. 결국 몸이 지치고 자신이 집을 너무 오래 비웠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밝게 보이려 했었고 이런 생각들이 대화에 방해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로징스에서 온 두 신사가 자신을 찾아왔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하시 씨는 잠깐 들러 작별 인사를 했고 피츠윌리엄 대령은 무려 1시간 넘게 그녀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가 그녀를 찾아 나설까 망설이다가 돌아갔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겉으로는 아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못 만나 기뻤다.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편지의 내용만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두 신사는 다음 날 아침 로징스를 떠났다. 콜린스 씨는 로징스 입구 근처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건강하고 가능한 한 기운 있는 모습이었다는 기쁜 소식을 집으로 전해올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레이디 캐서린과 그녀의 딸을 위로하러 오징스로 달려갔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녀로부터 모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레이디 캐서린은 너무 우울해서 그들의 방문이 간절하다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레이디 캐서린을 볼 때마다 만약 자신이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그녀에게 미래의 조카 며느리로 소개되었을 수도 있었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동시에 레이디 캐서린이 그 사실에 얼마나 분노했을지를 생각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녀가 뭐라고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그녀에게 재미를 주었다. 그날 저녁 대화의 첫 주제는 로징스의 손님이 줄어든 것이었다. 정말 마음이 허전하네요. 레이디 캐서린이 말했다. 저처럼 친구의 부재를 이렇게 크게 느끼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특히 저 두 청년들에게는 애정이 깊거든요. 그들도 저를 정말 좋아하고요. 떠나기 몹시 아쉬워했답니다. 항상 그렇지만요. 우리 사랑스러운 콜로넬은 마지막까지 비교적 괜찮았지만 다하시는 유독 심하게 힘들어했어요. 작년보다도 더 심했죠. 로징스에 대한 그의 애정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 말에 콜린스 씨는 칭찬과 암시를 곁들였고 어머니와 딸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었다. 저녁 식사 후 에이디 캐서린은 엘리자베스가 기분이 가라앉아 보인다고 했고 곧장 그 이유를 스스로 짐작하여
그녀가 집에 이렇게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다고 결론 내렸다. 그게 이유라면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좀 더 머물게 해달라고 하세요. 콜린스 부인도 당신이 더 있어주는 걸 기뻐할 거예요. 친절한 말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이번 토요일에는 런던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 겨우 6주 머무는 거잖아요. 저는 2달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오기 전부터 콜린스 부인에게 그렇게 말했는걸요. 그렇게 빨리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베넷 부인께서도 분명히 2주쯤은 더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러실 수 없어요. 지난주에 저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딸을 더 쉽게 내보내실 수 있죠. 아버지에게 딸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한 달만 더 계시면 제가 6월 초에 런던에 일주일쯤 갈 예정이니까 그때 2분 중 한 분은 제 마차에 태워드릴 수 있어요. 도슨이 마차 앞자리에 앉는 걸 싫어하지 않으니 자리가 넉넉할 거예요. 사실 날씨가 선선하면 2분 다 데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2분 다 체구가 작으시니까요. 정말 친절한 제안이시지만 저희는 처음 계획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레이디 캐서린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콜린스 부인, 하인을 꼭 같이 보내셔야 해요. 저는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성격이고 젊은 여성이 마차를 타고 혼자 여행한다는 생각은 끔찍해요. 정말 부적절하죠. 꼭 누군가를 함께 보내세요. 저는 이런 점에 아주 민감하답니다. 저의 조카인 조지아나가 지난 여름 램스게이트에 갈 때도 저는 꼭 남자 하인 2명을 보내도록 했어요. 다하시 씨의 딸이자 레이디 앤의 딸인 미스 다하시가 달리 여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아주 신중해요. 꼭 존을 보내세요. 콜린스 부인. 이렇게 말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평판에 좋지 않을 뻔했어요. 삼촌께서 하인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 삼촌이라 남자 하인을 두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런 걸 신경 쓰는 분이 있다는 게 좋아요. 어디서 말 타고 바꿀 예정이신가요? 아, 브롬릭있군요. 벨 여관에서 제 이름을 말하면 특별히 잘 대해줄 거예요. 레이디 캐서린은 여행에 대한 다른 질문도 많이 했고 그녀가 직접 답하지 않은 질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어느 정도 집중해야 했다. 이는 그녀에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릴 뻔했기 때문이다. 사색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해야 했다. 혼자 있는 순간마다 그녀는 복잡한 생각들을 풀어놓으며 위안을 찾았다. 거의 매일 산책을 하며 불쾌한 회상의 쾌감을 즐겼다. 다하시 씨의 편지는 이제 거의 유울 정도가 되었다. 그녀는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었고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감정은 수시로 바뀌었다. 그의 고압적인 말투를 기억할 때는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부당하게 그를 비난했는지를 떠올릴 때는 분노가 자신에게로 향했고 그의 상처받은 감정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의 애정은 감사함을, 그의 인격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의 청혼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았으며 그를 다시 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자신이 과거에 보였던 행동은 끝없는 후회와 분노의 원천이었고 가족의 무례함은 더욱 큰 슬픔의 이유였다. 이는 고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그저 웃어넘기며 어린 딸들의 철없는 행동을 막을 의지가 없었고 어머니는 기본적인 예절조차 모른 채 그 행동들을 눈치채지도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과 함께 캐서린과 리디아의 경솔함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 보았지만 어머니의 편애를 등에 업은 그들에게 변화는 없었다. 캐서린은 마음이 약하고 예민하며 리디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충고는 항상 모욕으로 받아들였으며
미디아는 제멋대로이고 태평하여 귀 기울이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무식하고 나태하며 허영심만 가득했다. 메리턴의 장교가 있는 한 그들과 계속해서 어울릴 것이고 메리턴을 웅본에서 가까운 한 그곳에 계속 들락날락할 것이었다. 제인에 대한 걱정 또한 끊이지 않았다. 다하시 씨의 해명은 빅리 씨에 대한 모든 의혹을 지워주었고 그로 인해 제인이 잃은 것이 얼마나 크고 안타까운지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다. 그의 애정은 진심이었고 행동 또한 흠잡을 데 없었다. 친구를 믿은 것이 유일한 실수라면 실수일 수 있겠다. 그런 훌륭한 인연이 오직 가족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이 모든 생각에 위켐의 실체까지 더해지니 평소 좀처럼 가라앉지 않던 그녀의 밝은 기운도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로징스에서의 마지막 주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계속된 초대와 방문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 날 저녁도 로징스에서 보냈고 레이디 캐서린은 여행 준비에 대해 상세히 묻고는 옷을 싸는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녀의 말에 마리아는 돌아오자마자 아침에 싸놓은 트렁크를 다 풀고 다시 싸야겠다고 느꼈다. 작별 인사에서 레이디 캐서린은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좋은 여행을 기원했고 내년에 다시 오라고 했다. 미스 드 부르 역시 정중하게 인사하고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토요일 아침, 엘리자베스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 잠깐 먼저 아침 식탁에서 콜린스 씨와 마주쳤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엘리자베스 양, 그가 말했다. 콜린스 부인이 이미 당신의 친절한 방문에 대해 감사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 집을 떠나기 전에 그녀의 감사 인사를 꼭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에게는 당신의 방문이 큰 기쁨이었어요. 이처럼 누추한 집에 유혹될 만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소박한 생활 방식, 작은 방들, 적은 하인수, 세상과의 단절된 삶 이것들이 젊은 아가씨에겐 너무 지루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런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밝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6주 동안 정말 즐겁게 지냈고 샬럿과 함께한 시간과 그녀로부터 받은 친절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야기했다. 콜린스 씨는 매우 만족해하며 더욱 경건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그리 지루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운 좋게도 로징스와의 인연 덕분에 당신께 수준 높은 사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 누추한 이 집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도 하셨을 테니 당신의 헌스퍼드 체류가 전혀 지루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의 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는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곳에 초대받는지 직접 보셨잖아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한, 이 작고 소박한 사제관에서 사는 삶이 전혀 동정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감정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방안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엘리자베스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진심을 담아 간단한 말들로 대답하려 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저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하트포드셔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레이디 캐서린이 콜린스 부인에게 얼마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는지 당신이 매일 보셨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친구가 불행한 결혼을 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엘리자베스 양도 저희처럼 행복한 결혼을 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샬럿과 저는 생각도 성격도 너무 잘 맞아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짝지어진 사람들 같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경우라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고
그가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걸 진심으로 믿으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콜린스 부인의 등장으로 다행히도 중단되었다. 가엾은 샬럿, 그녀를 그런 남편과 단둘이 남겨두고 가야 한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선택을 뻔히 알고 한 것이고, 비록 방문객의 떠남을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동정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집안일, 교구, 일, 가금류 돌보기 같은 자신의 일상에 만족해 보였다. 마침내 마차가 도착했고 짐이 실리고 소포도 정리되자 출발 준비가 끝났다. 친구들과 정답게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를 마차까지 에스코트하며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겨울에 롱본에서 받았던 현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가드너 부부에게도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마차에 태우고 마리아도 뒤따라 올라탔다. 이제 문이 닫히려던 순간 그는 갑자기 당황한 듯 말을 꺼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징스의 부인들께 아무런 인사도 남기지 않았네요. 물론 그분들께 당신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존경심을 담아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으시겠죠. 엘리자베스는 이 말에 딱히 반대하지 않았고, 그러자 문이 닫히고 마차는 출발했다. 세상에. 마차가 출발한 후 몇 분간의 침묵 끝에 마리아가 외쳤다. 마치 며칠 전 처음 도착한 것 같은데 벌써 떠나다니. 그동안 일이 정말 많았네요. 정말 많았지.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로징스에서 9번이나 식사하고 차도 2번 마셨어요. 할 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그리고 숨겨야 할 말도 많겠지. 라고 덧붙였다. 그들의 여정은 별다른 대화 없이 또 별 탈 없이 진행되었고 헌스퍼드를 떠난 진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드너 부부의 집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며칠 머무를 예정이었다. 제이는 건강해 보였고 고모가 마련해준 여러 일정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속마음을 살필 여유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곧 제인이 롱본으로 함께 돌아갈 예정이기에 그곳에서는 그녀의 감정을 좀 더 관찰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꽤나 힘들었다. 자신이 제인에게 다하시 씨의 청혼 사실을 밝혀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자존심을 살짝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꽤나 큰 유혹이었다. 하지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고 자칫 빙글리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자매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할까봐 망설이고 있었다. 5월 둘째 주 세자매는 그레이스 처치 스트리트에서 함께 출발해 허트퍼드셔의 어느 마을로 향했다. 미리 약속된 여관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마차가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려던 찰나 식당 2층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키티와 리디아가 보였다. 두 사람은 이미 1시간 넘게 그곳에 도착해 맞은편 모자 가게를 들르거나 초병을 구경하거나 샐러드와 오이를 다듬으며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언니들을 반갑게 맞이한 두 사람은 차가운 고기 요리로 마련된 점심 식탁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외쳤다. 어때? 멋지지? 이 정도면 깜짝 놀랄만 하지 않아. 우리가 다 쏘는 거야. 리디아가 덧붙였다. 근데 애가 돈 좀 빌려줘야 해. 우리 돈은 다 저 가게에서 써버렸거든. 그러고는 자신의 쇼핑 목록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거 봐, 이 모자 샀어. 사실 별로 예쁘지는 않지만 그냥 하나 사.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집에 가자마자 다 뜯어서 예쁘게 다시 만들어 볼 거야. 언니들이 그 모자가 정말 못생겼다고 하자 리디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래도 저 가게에 이거보다 더 못생긴 모자도 몇 개나 있었어. 색깔 예쁜 색 끝만 사서 다시 꾸미면 괜찮을 거야.
게다가 이번 여름엔 머리 모양이 뭐든 별로 상관없잖아. 메리턴에 있던 군인들도 곧 떠난다는데. 정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매우 기쁜 목소리로 물었다. 응. 브라이턴 근처에 야영하러 간대. 그래서 아빠가 우리를 그쪽으로 여름 휴가 보내주면 좋겠어. 완전 최고일 거야. 돈도 별로 안 들 거고. 엄마도 완전 좋아하실 거고, 안 그러면 얼마나 지루한 여름이 되겠어.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브라이턴이라니. 군인들로 가득한 캠프에서 여름을 보내다니. 벌써 한 연대의 군인들 때문에도 난리가 났는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뻔하잖아. 잠시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아 리디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어. 완전 대박 소식이야. 우리가 다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거야.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엘리자베스는 웨이터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리디아는 웃으며 말했다. 봐봐, 너희는 너무 예의 차려. 마치 웨이터가 우리 얘기를 신경 쓸 것처럼. 저 사람은 더한 소리도 많이 들었을걸. 어쨌든 생긴 것도 이상해서 안 보는 게 나아. 턱이 그렇게 긴 사람은 처음 봐. 자, 이제 진짜 소식이야. 우리 위검 얘기거든. 정말 대박이지? 메리 킹이 리버풀에 있는 삼촌 집으로 내려갔어. 장기 체류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위검은 안전하다는 거지. 그리고 메리 킹도 안전하겠네. 엘리자베스가 덧붙였다. 경제적으로도 무모한 결혼이었을 테니까. 근데 걔가 위검을 좋아했으면 떠나는 건 완전 바보 같은 짓이야. 둘 다 그렇게 깊은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 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적어도 위검 쪽은 확실해. 걔는 걔한테 관심 하나도 없었어. 저런 죽은 개 투성이 애를 누가 좋아하겠어. 엘리자베스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런 조잡한 표현은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었지만 마음속 깊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자신이 부끄러웠다. 식사가 끝나고 언니들이 계산을 마치자 마차가 도착했다. 모든 짐과 쇼핑 가방, 상자들까지 구겨 넣은 끝에 가족 모두가 마차에 겨우 올라탔다. 우와, 완전 꽉 찼다. 리디아가 소리쳤다. 이 모자 산 건 너무 잘했어. 상자 하나 더 있으니까 더 재밌잖아. 자, 이제 다 편하게 기대서 수다 떨자. 가는 길 내내 웃고 떠들자고. 먼저, 너희는 그동안 어떤 일 있었는지 다 말해봐. 멋진 남자들 만났어. 플러팅 좀 했니? 난 너희 중에 누군가 결혼해서 올 줄 알았단 말이야. 제이는 이제 노처녀야. 진짜로. 거의 23이잖아. 나였으면 23까지 결혼 못한 거 부끄러워서 못 살았을걸. 이모 필립스는 너희 얼른 시집가야 한다고 잔소리 엄청 하셔. 리지, 너는 그때 콜린스 씨랑 결혼했어야 했다며. 근데 그건 재미없었을 것 같아. 아무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결혼하면 내가 다 데리고 부도에 다닐 거야. 며칠 전엔 포스터 대령댁에서 완전 재밌는 일도 있었어. 나랑 키티가 하루 종일 놀러 갔는데 저녁엔 댄스 파티도 열렸어. 참, 포스터 부인하고 나 완전 친해. 그래서 해링턴 자매도 초대했는데 해리엇이 아파서 팬만 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체인벌레인한테 여자 옷을 입혀서 여자인 척하게 했어. 완전 웃기지 않아? 아무도 못 알아봤어. 포스터 대령 부부랑 나랑 키티만 알고 있었고 이모 옷을 몰래 빌려 입혔지 뭐야. 근데 진짜 여자 같았어. 댄이랑 위검이랑 프레시랑 남자들 몇 명이 들어왔는데 다 속았어. 나 진짜 배꼽 빠질 뻔했어. 그러다 우리가 너무 웃으니까 남자들이 이상하다고 눈치채고 정체를 알아챘지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리디아는 키티의 거드름까지 받아가며 장황하게 떠들었다. 엘리자베스는 되도록 듣지 않으려 했지만 위검이 이름은 계속해서 들려왔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의 반응은 매우 따뜻했다.
엄마는 제인의 미모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보며 기뻐했고 아버지는 식사 중 여러 번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돌아와줘서 참 좋구나, 리지.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꽤 북적였다. 루커스 가족 대부분이 마리아의 귀환을 축하하고 소식을 들으러 와 있었다. 루커스 부인은 마리아에게 첫째 딸의 달과 건강 상태를 물었고 베넷 부인은 제인에게 요즘 유행을 물으며 아래쪽에 앉은 루커스 자매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다. 리디아는 가장 큰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메리,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 재밌었거든. 오는 길에 키티랑 블라인드 다 내리고 아차 안에 아무도 없는 척했어. 키티가 멀미만 안 했어도 끝까지 그렇게 갔을 텐데. 그리고 여관에 도착해서는 언니들이랑 점심도 대접했어. 너도 같이 왔으면 당연히 사줬지. 떠날 때도 진짜 웃겼어. 마차에 올라탈 때까지도 웃겨서 혼났어. 오는 내내 우리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10마일 밖에서도 들렸을걸. 이에 대해 메리는 무척 진지하게 말했다. 그런 즐거움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나는 그런 놀이보단 책 읽는 게 훨씬 좋아. 하지만 리디아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 말을 30초 이상 듣는 법이 없었고 특히 메리의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리디아는 모두를 졸라 메리턴에 나가자고 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구경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단호히 반대했다. 베넷 자매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군인들을 쫓아다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위검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웠고 가능한 한 그를 피하고 싶었다. 군대가 곧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2주 뒤면 군대는 떠나고 그렇게 되면 위검과 관련된 고통도 끝날 거라고 기대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여관에서 리디아가 말했던 브라이턴 여행 계획이 부모님 사이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 계획에 전혀 응할 의사가 없다는 걸 엘리자베스는 단박에 눈치챘지만 그의 애매한 말투 때문에 어머니는 실망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제인이 관련된 부분은 모두 생략하기로 마음먹고 놀랄 준비를 시키며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자신과 다하시 씨 사이에 있었던 주요 장면을 이야기했다. 제인은 자매로서의 편애 때문에 처음엔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관심을 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꼈다. 놀라움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다하시가 마음을 표현할 때 너무 무뚝뚝했던 점은 안타깝게 여겼지만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엘리자베스의 거절로 인해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신만만했던 건 잘못이야. 제인이 말했다. 그 점이 더 실망을 키웠을 테니까. 그래, 나도 그가 상처받았을 거라 생각해. 안타까워.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감정들도 있으니 곧 나에 대한 감정은 잊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거절한 걸 내가 탓하진 않지. 당연히 아니지. 그럼 내가 위컴을 두둔했던 건? 그건 탓하니. 아니,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다음 달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편지를 언급하며 위컴에 관한 내용 전부를 이야기했다. 위컴에 관한 진실은 착한 제인에게 충격이었다.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다. 다하시가 자신을 해명한 것은 반가웠지만 위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오히려 더 큰 충격이었다. 제이는 간절히 위컴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기를 바라며 애써 오류의 가능성을 찾으려 했다. 그건 무리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 둘 중 하나는 확실히 나쁜 사람이야.
둘 다 좋게 볼 수는 없어. 선량함이란 게 딱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아. 난 그게 다하시에게 있다고 생각해. 넌 내 마음대로 판단해. 한동안 제이는 웃지도 못했다.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건 처음이야. 위컴이 그렇게 나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리고 다하시 씨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널 좋아했는데 거절당하고 거기에다 여동생 이야기까지 꺼내야 했잖아. 정말 괴로웠을 거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걱정해주니까 오히려 내가 덜 미안한 기분이야. 네가 다시 씨를 대신해서 충분히 애도해주니까 나는 덜 슬퍼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위컴은 얼굴이 그렇게 선해 보여. 태도도 부드럽고 친절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지. 둘 중 하나는 본질이 착하고 하나는 겉모습만 그런 거야. 그런데 다하시 씨가 그렇게 겉모습이 나쁘다고 생각한 건 너였잖아. 맞아. 괜히 그를 싫어하면서 기발한 생각인 줄 알았지.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농담하기도 쉽고 말재주 부리기도 좋거든. 계속 비꼬고 놀리면 가끔 진짜 재밌는 말도 나오거든. 근데 너 처음 그 편지 읽었을 때는 지금처럼 못 웃었을 거야. 당연하지. 그땐 정말 불편하고 괴로웠어. 내가 옆에 없었으니까 더 힘들었고, 나 스스로 약하고, 허영심 많고, 바보 같았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어. 내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 위컴에 대해 다하시 씨한테 너무 강하게 말했던 건 좀 아쉽다. 맞아. 내가 그동안 위컴을 잘못 믿어온 결과였지. 그런데 나 너한테 조언 하나 받고 싶어. 위컴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맞을까? 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게까지 망신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어때? 나도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다하시 씨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특히 여동생 관련된 건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다하시 씨가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누가 믿겠어? 사람들한텐 이미 편견이 박혀 있는데 위컴은 곧 떠날 테니 여기 사람들한텐 알릴 필요 없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그때 우리가 웃으면 되지. 내 말이 맞아. 위컴이 후회하고 있다면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되지. 엘리자베스는 이 대화를 통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2주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두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고 언제든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제인이 있다는 게 든든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다하시가 제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 고백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이건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해결될 문제였다. 만약 정말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땐 내가 말 안 해도 빅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겠지. 내가 말할 자유를 얻을 때쯤이면 그 이야긴 이미 가치가 없어졌을 거야. 이제 집에 완전히 적응한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진짜 속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제인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빅리를 잊지 못하고 애틋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했던 그녀에게는 그 감정이 더욱 깊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건강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무척 애써야 했다. 어느 날 미세스 베넷이 말했다. 엘리자베스, 너는 제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제 이 얘기 누구한테도 안 하기로 했어. 필립스 이모한테도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런던에서도 빅리를 못 만났대잖니. 정말 실망이야. 그런 남자한텐 관심도 없다. 여름에 네더필드에 다시 올 가능성도 없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도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이 네더필드에 다시는 살 일 없다고 봐. 뭐, 그건 걔 마음이지. 아무도 걔가 오길 바라진 않아. 하지만 나는 늘 그렇게 말할 거야. 그 사람이 우리 딸을 정말 형편없이 대했다고. 내가 제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거야. 뭐,
레위아는 그거야 제인이 결국 상심으로 죽게 된다면 그땐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거지.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런 기대에서 위안을 얻을 수 없었기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 일이지. 그녀의 어머니는 곧 말을 돌리며 말했다. 그 콜린스 부부는 잘 살고 있다지? 뭐 오래 가길 바라야지. 밥상은 어떤가? 샬럿은 아마 집안일 잘할 거야. 엄마 닮아서 약삭 바르면 절약도 잘하겠지. 집안 살림에 낭비는 없겠지. 응, 전혀 없어. 좋은 살림 솜씨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 그래. 자기 형편 넘어서지 않게 조심할 거야. 돈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겠지. 뭐, 잘 됐네. 그리고 말인데, 아마도 아빠 돌아가시면 롱보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자기네 땅이나 된 듯이 말이야. 내가 있는 앞에서는 그런 얘긴 하지 않았어. 그래, 내 앞에서도 그랬다면 이상했겠지.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 자주 하겠지 뭐. 하긴, 자기 것도 아닌 땅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건 그들 마음이지. 난 그렇게 상속된 재산을 가진 게 부끄러울 거야. 그들이 돌아온 지 첫 주는 금세 지나갔다. 둘째 주가 시작되었고, 그 주는 연대가 머리턴을 떠나기 전 마지막 주였다. 동네의 모든 젊은 여성들은 눈에 띄게 풀이 죽어 있었다. 거의 전 지역이 우울에 빠진 듯했다. 오직 베넷과의 큰딸들만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자고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의 이런 무심함은 키티와 리디아에게 자주 비난을 받았다. 그들 스스로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그렇게 태어난 모습을 보이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에,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떡하지? 그들은 한탄했다. 리즈는 어떻게 웃고 있을 수가 있어. 그들의 다정한 엄마도 이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자신도 25년 전 비슷한 일을 겪으며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난 말이지. 그녀가 말했다. 그때 밀러 대령의 은퇴가 떠날 때 이틀 내내 울었단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지. 나도 진짜 가슴 찢어질 것 같아. 리디아가 말했다. 브라이턴에만 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베넷 부인이 중얼거렸다. 맞아. 브라이턴에만 갈 수 있다면. 근데 아빠는 너무 말이 안 통해. 바닷물에 몸 좀 담그면 완전 회복될 텐데. 필립스 이모도 나한텐 그게 정말 좋을 거라고 하셨어. 키티가 덧붙였다. 이런 식의 한탄이 롱본 하우스에는 끊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분위기를 흥미롭게 여기려 했지만 결국은 수치심에 휩싸여 어떤 즐거움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하시 씨의 지적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고 그가 친구의 관계에 개입했던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곧 리디아의 암울한 전망은 날아갔다. 연대장의 아내인 포스터 부인이 리디아에게 브라이턴에 함께 가자는 초대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소중한 친구는 매우 젊은 신혼부부였고 쾌활함과 명랑함이 서로 닮아 둘은 금세 친해졌다. 세 달간의 인연 중 이미 두 달은 거의 붙어 다녔을 정도였다. 리디아가 받은 이 초대에 대한 기쁨, 포스터 부인에 대한 찬양, 베넷 부인의 환호, 그리고 키티의 좌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리디아는 키티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뛰어다니며 모두의 축하를 요구하고 전보다 더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댔다. 반면 불운한 키티는 거실에 주저앉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만 늘어놓았다. 왜 포스터 부인이 리디아만 부르고 나는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걔 단짝은 아니어도 나도 갈 자격은 있잖아. 아니, 나이도 2살 더 많으니까 더 자격이 있지.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고 제이는 체념하게 만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엘리자베스 자신은 이 초대가 어머니와 리디아에게는 기쁨일지 모르지만
리디아의 이성을 되찾을 모든 가능성을 날려버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알려지면 자신이 비난받을 걸 알면서도 몰래 아버지에게 그녀를 보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리디아의 전반적인 행동의 부적절함, 포스터 부인과의 우정에서 얻을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집보다 유혹이 더 많은 브라이턴에서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버지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리디아는 어차피 어딘가 공공장소에서 망신을 당할 때까지는 진정하지 않을 거야. 지금처럼 가족에게 큰 부담이나 비용 없이 그걸 해낼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지. 아빠가 리디아의 방탕하고 경솔한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아니 이미 얼마나 해가 되었는지 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이미 해가 되었다고 베넷 씨가 되물었다. 뭐야, 너한테 관심 있던 남자들이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불쌍한 리지. 하지만 낙담하지 마. 그런 사소한 우스꽝스러움도 못 견디는 애들이라면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 자, 리디아의 바보짓 때문에 물러난 남자들 리스트라도 보여줘 봐. 정말 오해세요. 제 얘기는 그런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의 중요성과 평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디아의 제멋대로인 행동, 자제 없는 언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리디아의 넘치는 기운을 잡아주시고 지금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면 그녀는 곧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겨우 16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철없는 작정하고 끼부리는 여자가 되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우습게 만들 거라고요. 그 끼부림도 최악의 수준이에요. 그나마 젊고 얼굴이 괜찮다는 것 외에 아무 매력도 없어요. 게다가 머리도 텅 비어 있어서 남들의 비웃음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요. 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리디아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허영심 많고 무지하고 게으르며 완전히 통제불능이에요. 아버지, 이런 아이들이 어디서든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건 불보듯 뻔하지 않나요? 그 결과는 우리 자매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줄 거예요. 베넷 씨는 달이 이 문제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느꼈고 다정하게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 사랑. 너와 제인이 있는 한 어디서든 존중받고 사랑받을 거야. 바보 같은 동생 둘, 아니 셋쯤 있다고 해서 너희가 덜 나아 보이진 않을 테니까. 리디아가 브라이튼에 가지 않으면 이 집안에 평화란 없을 거야. 그러니 그냥 가게 두자꾸나. 포스터 대령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리디아가 정말 큰 사고를 치지 않도록 막아줄 거다. 게다가 애초에 리디아는 돈이 없으니 누가 노리고 접근할 일도 없지. 브라이튼에 가면 이곳보다도 더 하찮게 여겨질 테니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별것 아닌 존재인지 깨닫게 될 수도 있어. 아무튼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거의 없으니 그러다간 정말 평생 가둬둬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이 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실망과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상 이미 해버린 걱정을 되새기며 괴로워하거나 피할 수 없는 불행을 두고 한탄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만약 리디아와 엄마가 엘리자베스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알았다면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리디아는 브라이튼으로 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믿고 있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브라이튼의 거리는 온통 장교들로 가득했고 자신은 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존재였다. 그녀는 캠프의 화려함,
일렬로 줄지은 텐트들과 그 속에서 어울리는 젊고 멋진 장교들. 그리고 자신이 6명의 장교들과 동시에 연애 비슷한 장난을 치고 있는 장면까지 머릿속에 그렸다. 만약 언니가 그런 장면들을 엿배려고 했다는 걸 알았다면 리디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같은 마음을 가진 엄마 정도만이 이해했을 것이다. 브라이튼에 리디아를 보내는 것은 남편이 거기 갈 생각이 없다는 우울한 확신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 모르게 벌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했고 리디아가 떠나는 날까지 그 들든 기쁨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위컴씨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다. 돌아온 이후 그를 자주 만났기에 감정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였고 처음 그에게 끌렸던 부드러움이 이제는 얄팍한 가식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제 와서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는 그의 태도는 그녀를 짜증나게 했고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무시한 행동이라 여겼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다시 접근하면 그녀가 반가워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의 태도는 그녀에게 모욕적이었다. 연대가 메리턴에 머무는 마지막 날, 위컴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롱본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엘리자베스는 그와 화기애애하게 작별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훈스퍼드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피츠윌리엄 대령과 다하시 씨가 로징스에서 3주간 함께 있었다고 일부러 말했고 위컴이 그 대령을 아는지 물었다. 그는 놀라고 불쾌하고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며 웃으며 말했다. 전에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아주 신사다운 분이죠.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엘리자베스는 열심히 칭찬했다. 위콤은 무심한 듯 다시 물었다. 그분이 로징스에 얼마나 계셨다고 하셨죠? 거의 3주 동안이요. 자주 뵈었나요? 네, 거의 매일요. 다하시 씨랑은 아주 다른 분이겠네요. 네, 아주 달라요. 하지만 다하시 씨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정말요. 위컴은 그녀의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아니에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가벼운 어조로 말을 바꿨다. 예전보다 예의 바르게 구시던가요? 설마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니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본질은 예전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위컴은 그녀의 표정에서 감춰진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듯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제가 말한 변화는 그의 인격이나 태도가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를 더 잘 알게 되면서 본래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제 위컴의 얼굴은 더 붉어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당신은 제가 다시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시니까. 그가 겉으로라도 바른 척을 한다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런 자존심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겐 유익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마 당신이 말한 변화는 그저 부모님 앞에서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항상 그분을 무서워했거든요. 게다가 미스 드 부르와의 혼인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더더욱 신중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고개만 살짝 그덕였을 뿐이었다. 위컴이 다시 이전처럼 자기 얘기를 꺼내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지만 그녀는 이제 더는 그를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날 저녁은 위컴 쪽에서 평소처럼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의 특별한 관심을 보이진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예의를 갖추고 작별했으며 속으로는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모임이 끝난 뒤 리디아는 포스터 부인과 함께 메리턴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브라이튼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였다. 가족과의 작별은 감동적이기보다는 시끄러웠다. 유일하게 눈물을 흘린 건 키티였지만 그것도 질투와 분노 때문이었다.
베넷 부인은 딸의 행복을 빌며 장황한 작별 인사를 했고 가서 실컷 즐기고 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그리고 그 당부는 리디아에게는 당연히 실현될 것이 분명했다. 리디아의 떠나는 순간은 너무도 들뜬 기쁨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와중에 다른 자매들의 조용한 작별 인사는 거의 들리지도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결혼 생활이나 가정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오직 자신의 가족을 통해 형성했다면 아마도 결혼 생활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젊음과 아름다움이 만들어낸 상냥한 분위기에 이끌려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부족한 이해력과 편협한 사고방식은 결혼 초기에 이미 그의 애정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존중도, 신뢰도 사라졌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벤넷 씨는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한 실망을 쾌락이나 방탕함으로 잇는 성격은 아니었다. 그는 시골과 책을 좋아했고 그 취미에서 주로 위안을 찾았다. 아내로부터 받는 즐거움이란 건 그녀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가끔 웃음을 자아낸다는 것 외에는 거의 없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행복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다른 즐거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유익이라도 얻으려 할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항상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의 지성과 자신에 대한 애정 어린 태도에 감사하며 못 본 척하려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결혼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남편의 재능이 좀 더 올바르게 쓰였다면 비록 아내의 교양을 넓히는 데는 실패했더라도 최소한 딸들의 사회적 위신 정도는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깨달았다. 위커엠이 떠난 것을 기뻐한 엘리자베스였지만 연대 전체가 떠난 후에는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운 기분은 아니었다. 외출도 예전만큼 다양하지 않았고 집안에서도 엄마와 키티는 모든 게 지루하다고 불평하기 일쑤였다. 키티는 위커엠과 그 무리들이 떠나간 지금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이성을 되찾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리디아는 성격상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였고 바닷가 요양지와 군사 캠프라는 이중에 유혹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 그 어리석고 철없는 성향이 더욱 굳어질까 걱정되었다. 결국 그녀는 종종 있는 일처럼 간절히 고대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기대했던 기쁨이 따르지 않음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미래의 기대를 품어야 했다. 행복의 시작을 다른 시점으로 미루고 그 기대를 즐기며 현재의 실망을 달래고자 했다. 그 기대는 바로 호수지대 레이크 디스트릭트 여행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엄마와 키티의 끊임없는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자 제인까지 함께 간다면 완벽한 여행이 될 터였다. 그래도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건 다행이야.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 있다면 실망은 피할 수 없을 테니까. 적당한 불만이 하나쯤 있어야 전반적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법이지. 리디아는 집을 떠날 때 엄마와 키티에게 자주 그리고 자세히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편지들은 늘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고 막상 도착한 편지들도 늘 짧았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는 도서관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새로 산 장신구가 얼마나 예뻤는지, 새 드레스나 양산을 샀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리고 늘 급히 마무리되곤 했는데 그 이유는 항상 포스터 부인이 불러서 캠프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키티에게 보낸 편지는 좀 더 길었지만 강조 표시 밑줄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엔 부적절한 내용이 많았다. 리디아가 떠난 지 2대 3주가 지나자 롱봉 가문의 분위기는 조금씩 밝아졌다.
겨울 동안 런던에 있던 이웃들이 다시 돌아오고 여름 의상과 여름 약속들이 생겨났다. 벤넷 부인도 다시 예전의 불만스러운 평정심을 되찾았고 6월 중순쯤에는 키티도 눈물 없이 메리턴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이걸 보고 크리스마스쯤이면 키티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장교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물론 전제는 전쟁부가 또다시 메리턴의 연대를 주둔시키는 불상사를 피했을 때다. 그러던 중 예정된 북부 여행을 2주 앞두고 가디너 부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남편의 업무 때문에 출발이 7월 말로 연기되었고 한 달 안에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호수지대까지 다녀오는 건 시간상 무리가 되어 여행 계획을 줄이고 더 가까운 곳 더비셔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그래도 더비셔에는 3주 동안 즐길 만한 곳들이 많았다. 특히 가디너 부인이 예전에 몇 년을 살았던 도시도 있어서 그 도시와 관련된 추억이 그녀에겐 더욱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엘리자베스는 크게 실망했다. 호수지대를 너무나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성격상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다시 기분을 추슬렀다. 더비셔라는 지명이 등장하자 그녀는 곧장 벤벌리와 그 주인을 떠올렸다. 그래도 그 사람 몰래 그 지역에 들어가서 광석 몇 개쯤 가져올 수는 있겠지. 이제 기대해야 할 시점이 2배로 늘어났다. 가디너 부부가 도착하기까지 4주를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이 넷을 데리고 롱본에 도착했다. 2딸 6살, 8살과 어린 아들 둘은 제인이 돌보게 되었다. 제인은 모든 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놀아주고 사랑하는데 아주 적합했다. 가디너 부부는 하룻밤만 묵고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최소한 동행자로서의 궁합은 완벽했다. 건강하고 성격이 좋았으며 작은 불편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유쾌함.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애정이 있었다. 설사 외부에서 실망할 일이 생기더라도 이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터였다. 이 소설의 목적은 더비셔나 그 주변 지역 옥스퍼드, 글렌하임, 워릭, 케니러스, 버밍엄 같은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데 있지 않다. 엘리자베스 일행은 더비셔의 조그만 마을인 램턴으로 향했다. 가디너 부인이 예전에 살았던 곳이고 여전히 알고 지내는 사람도 몇 명 남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8km쯤 벌어진 곳에 바로 펜벌리가 있었다. 길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여행 경로를 얘기하던 중 가디너 부인이 그곳을 다시 보고 싶다고 했고 가디너 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엘리자베스의 생각도 물었다. 이렇게 얘기만 많이 듣던 곳인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니? 위커햄이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 엘리자베스는 당황했다. 자기가 거기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고 대저택 보는 것도 이젠 지겹다고 둘러댔다. 가디너 부인은 그녀를 타박했다. 그냥 장식이 화려한 집이라면 나도 안 가. 하지만 그곳 정원은 정말 멋지대.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숲이 있다고. 엘리자베스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혹시라도 그곳에서 다하시를 마주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한 그녀는 차라리 고백하고 말까도 생각했지만 우선 가족이 자리를 비운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하녀에게 펜벌리 저택이 멋진지 주인이 누구인지 여름에 가족이 머무는지를 물었다. 다행히도 마지막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불안이 사라지자 궁금증이 되살아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물어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행 경로에는 펜벌리가 포함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차를 타고 가며 펜벌리 숲의 첫 모습을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결국 그들이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마음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펜벌리 공원은 매우 넓고 지형도 다양했다. 그들은 가장 낮은 지점 중 하나로 진입했고 넓게 뻗은 아름다운 숲길을 한동안 달렸다.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 하나하나를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들은 점차 언덕을 올라 약 800m쯤 갔고 마침내 꽤 높은 언덕 위에 도착했다. 숲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야는 갑자기 트였고 맞은편 계곡 너머로 펜벌리 저택이 눈에 들어왔다. 길은 다소 가파르게 구불구불 내려갔다. 저택은 크고 근사한 석조 건물이었고 살짝 높이 솟은 지대에 세워져 있었다. 뒤편에는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언덕이 있었고 앞쪽에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줄기가 조심스럽게 넓혀져 있었다. 인위적인 느낌 없이 자연 그대로였다. 강가도 꾸며진 듯하지 않아 더욱 아름다웠다. 엘리자베스는 매료되었다. 자연이 이렇게 많은 것을 준 장소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자연미가 어설픈 취향으로 방해받지 않은 곳도 처음이었다. 그들 모두는 감탄을 금치 못했고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생각했다. 펜벌리 여주인이 된다는 것 꽤 괜찮은 일일지도 몰라. 그들은 언덕을 내려와 다리를 건너 저택 앞으로 향했다. 집 가까이 다가서자 그녀는 다시 긴장했다. 혹시 주인이 집에 있을까봐 걱정되었다. 하녀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집을 둘러보겠다는 요청에 따라 그들은 홀로 안내되었고 하우스키퍼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곧 하우스키퍼가 나타났다. 나이든 여성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들은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넓고 비례가 좋은 방에 세련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대강 둘러보고 창가로 가서 풍경을 감상했다. 그들이 내려온 언덕이 멀리서 보이자 더 경사져 보였고 나무로 덮인 언덕은 절경이었다. 지형 하나하나가 조화로웠고 강물과 나무들, 계곡이 굽이치는 풍경이 모두 아름다웠다. 그들은 다른 방들도 둘러보았고 창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졌다. 방들은 모두 높고 우아했으며 가구들은 집주인의 재산 수준에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장식이 화려하거나 과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취향에 감탄했다. 로싱스의 가구보다 덜 화려했지만 오히려 더 진짜 품격이 있었다. 이 방들이 내 방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 방들을 익숙하게 누리며 삼촌과 이모를 손님으로 맞이했을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안 돼. 엘리자베스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랬다면 삼촌과 이모는 내 곁에 없었을 테니까 그분들을 이곳에 초대할 수도 없었겠지. 그 기억은 그녀를 불필요한 후회로부터 구해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집주인이 정말 부재 중인지 하우스키퍼에게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침 삼촌이 대신 질문했고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하우스키퍼인 레이놀즈 부인은 그가 부재 중이라고 대답하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내일 대규모 손님들과 함께 오실 예정이에요.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방문이 하루라도 늦춰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 느꼈다. 이모가 그녀를 부르며 그림을 보여주었다. 엘리자베스가 다가가자 거기에는 위컴의 초상화가 벽난로 위 작은 초상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이모는 웃으며 그 그림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다. 레이놀즈 부인이 다가와 설명했다. 그건 예전 주인님의 청지기 아드님입니다. 주인님이 비용을 들여 키우셨죠. 지금은 군에 입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좀 방탕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가디너 부인은 조카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저희 주인님이에요. 저 그림은 저 위컴 군과 같은 시기에 그려졌어요. 8년 전쯤이죠. 주인님이 잘생기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디너 부인이 그림을 보며 말했다. 근데 리지, 너는 실제로 봤잖니? 닮았니? 레이놀즈 부인은 엘리자베스를 더 존중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아가씨는 우리 주인님을 아시나 보군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붉어지며 조금요. 하고 대답했다. 그럼 주인님이 아주 잘생기셨다고 생각하시죠, 아가씨? 네, 정말 잘생기셨어요. 저는 그분보다 잘생긴 분 본 적 없어요. 2층 화랑에 가면 훨씬 더 멋진 큰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이 방은 예전 주인님의 가장 좋아하셨던 방이에요. 이 작은 초상화들은 그때 그대로랍니다. 그분이 아주 아끼셨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그림이 왜 거기 있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레이놀즈 부인은 이어서 8살 무렵에 미스 다하시의 그림도 보여주었다. 미스 다하시도 오빠만큼 아름다운가요? 가디너 씨가 물었다. 그럼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예요. 그리고 아주 다재다능해요. 하루 종일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한답니다. 저 옆방엔 새 악기가 들어왔어요. 주인님이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내일 미스 다하시도 같이 오실 거예요. 가디너 씨는 편안하고 친절한 말투로 계속 질문을 던졌고 레이놀즈 부인은 자랑스럽고 애정 어린 표정으로 대답을 이어갔다. 주인님은 펜벌리에 자주 머무시나요?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계시는 것 같아요. 미스 다하시는 여름엔 꼭 내려오시고요. 람스 게이트에 갈 때만 빼고 말이지.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님이 결혼하시면 더 자주 보시겠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언제쯤 결혼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과 어울릴 만한 분이 있을지. 가디너 부부는 웃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주인님께 영광일 거예요. 하고 말했다. 전 사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레이놀즈 부인이 이어서 말했다. 전 주인님을 4살 때부터 알았는데 단 한 번도 심술 부리는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칭찬이었다. 그가 성격이 고약하다는 게 엘리자베스가 가장 확신했던 사실이었는데 그녀는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삼촌이 말을 이어준 것이 고마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 주인을 둔 건 정말 행운이네요. 맞아요. 제가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이분보다 나은 분은 못 만날 거예요. 저는 늘 느꼈어요. 어릴 때 착한 아이는 커서도 착하더라고요. 주인님은 어릴 때부터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 다하시 씨가 맞나 하고 생각하며 거의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님도 훌륭한 분이셨죠. 가디너 부인이 말했다. 그럼요, 아버님도 참 좋은 분이셨어요. 아드님도 꼭 그분처럼 되실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도 자상하시고요. 엘리자베스는 계속 듣고 싶었다. 다른 얘기에는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림의 주제나 방 크기, 가구 가격 같은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디너 씨는 레이놀즈 부인의 지나친 칭찬을 가족 편애로 여기며 흥미롭게 여기고 있었고 주제를 다시 다하 씨에게로 돌렸다. 하우스키퍼는 점점 열정적으로 그의 미덕을 나열했다. 그분은 정말 최고의 지주고 최고의 주인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고용린이나 소장인들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도도하다고 하지만 전 한 번도 그런 걸 느낀 적 없어요. 그냥 다른 젊은이들처럼 말이 많지 않을 뿐이죠. 이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이모는 작게 속삭였다. 이렇게 좋은 평판이
우리 친구에게 했던 행동과는 조금 다르지 않니?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글쎄, 그럴 가능성은 낮지. 당시 들은 얘기들이 너무 분명했으니까. 그들은 2층의 넓은 로비에 도착했고 새롭게 단장된 아담한 거실로 안내되었다. 아래층보다 더 우아하고 밝은 방이었다. 미스 다하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이 방을 좋아했기에 그녀를 위해 꾸며 놓았다고 했다. 정말 좋은 오빠네요. 엘리자베스가 창가로 가며 말했다. 레이놀즈 부인은 항상 그래요. 라며 웃었다. 여동생이 기뻐할 일이라면 뭐든 당장 해요. 여동생을 위해 못할 일이 없죠. 그들은 그림 전시실과 주요 침실 몇 곳만 더 둘러보면 되었다. 그림 갤러리에는 좋은 그림들이 많았지만 엘리자베스는 미술엔 문외한이었기에 아래층에서 보았던 그림들보다 미스 다하시의 크레용 드로잉에 더 끌렸다. 그 주제들이 그녀에게 더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화랑에는 가족 초상화들이 많았지만 낯선 이에게는 별 흥미를 끌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아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을 찾기 위해 계속 걸어갔다. 마침내 멈춰선 그녀는 다하시 씨의 얼굴과 꼭 닮은 그림을 보았다. 가끔 자신을 바라보며 지었던 그 미소까지 떠오르는 그림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림 앞에 서 있었고 갤러리를 떠나기 전 한 번 더 돌아와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레이놀즈 부인은 그것이 다하시 씨의 아버님 생전에 그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이 순간 엘리자베스는 그동안의 어떤 순간보다도 다하시에 대해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레이놀즈 부인이 그의 성품에 대해 한 칭찬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총명한 하인의 칭찬보다 더 값진 찬사가 어디 있으랴. 그는 오빠이자 지주이며 고용주로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가 줄 수 있는 기쁨이나 슬픔, 선행이나 악행이 얼마나 클까? 집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모두 그의 인품에 유리한 것이었고 초상화를 보며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마주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그의 호감에 대해 이전보다 더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그 감정의 진심을 기억했고 그가 과거에 표현했던 지나친 방식조차 이제는 부드럽게 느껴졌다. 집안의 일반 공개 구역을 모두 둘러본 후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하인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정문 앞에서 정원사에게 인도되었다. 잔디밭을 지나 강가로 걸어가던 중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저택을 돌아보았다. 삼촌과 이모도 함께 멈춰 섰고 삼촌은 건축 시기를 추측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택 뒤쪽 마구간으로 이어진 길에서 저택의 주인 다하시 씨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은 서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고 그의 등장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피할 수조차 없었다.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의 얼굴은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다하시는 놀라움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가와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를 건넸다. 비록 완전히 침착하진 않았지만 예의는 완벽했다. 엘리자베스는 본능적으로 돌아섰다가 그가 다가오자 멈춰서서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얼굴에 드러난 당황스러움은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모습이나 조금 전 보았던 초상화와의 유사성이 없었더라도 정원사가 주인을 보고 놀라는 표정만으로도 그가 다하시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을 것이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그의 가족 안부를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로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변화에 놀라고 또 당황했다.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의 부적절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짧은 몇 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불편하곤 안처한 순간 중 하나였다. 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말할 때 그의 말투는 평소에 침착함이 없었고
그녀가 롱본을 떠난 시기와 더비셔에 머무는 일정 등을 반복적으로 물으며 그의 생각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를 드러냈다. 결국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 엘리자베스가 삼촌, 이모와 다시 합류하자 그들은 다하시의 외모에 대해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찼다. 자신이 여기에 온 건 정말 불운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존심 강한 남자가 자신이 일부러 그의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외웠을까? 왜 그가 하루 먼저 도착한 걸까? 단 10분만 빨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는 분명 방금 도착한 듯 했고 말이나 마차에서 막 내린 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어긋난 만남에 얼굴을 수차례 붉혔다. 그의 태도는 어쩐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녀에게 말이라도 걸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예의 바른 말투로 그녀 가족의 안부를 묻다니 예전 로징스 파크에서 편지를 건네주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고 이 변화의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이윽고 그들은 강 옆에 아름다운 산책로로 들어섰다. 걸음을 옮길수록 경치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삼촌과 이모가 계속해서 경치를 가리키며 말했지만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만 할 뿐 눈앞의 풍경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지금쯤 다하시가 저택 안 어디쯤에 있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혹시 아직도 모든 걸 무릅쓰고 그녀를 좋아하고 있을까? 그는 그저 예의로 대해준 걸까? 하지만 그의 말투는 예의 그 자체는 아니었던 것 같다. 기쁨이었는지 고통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평정심 있게 보지는 못했다. 마침내 삼촌과 이모가 그녀의 정신없는 모습을 지적하며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평정심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시 숲으로 들어섰고 한동안 강에서 멀어졌다. 높은 지대로 오르자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경치는 더욱 아름다웠다. 정원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넓은지를 보고 싶어한 가디너 씨는 전체 둘레를 걷고 싶어 했지만 10마일이라는 말에 그 계획은 접어야 했다. 그들은 정해진 산책 경로를 따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강가로 내려왔다. 좁은 지점에서 다리를 건너는데 그곳은 다른 곳보다 꾸밈이 덜한 소박한 곳이었다. 계곡처럼 좁아진 이곳은 물길과 오솔길만이 있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오솔길을 따라 더 걸어보고 싶었지만 많이 걷지 못하는 이모가 이제 돌아가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그녀도 따랐다. 하지만 가디너 씨는 낚시를 매우 좋아해서 물고기를 찾느라 걸음을 자주 멈췄고 속도는 매우 느렸다. 그러던 중 다시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하시 씨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길이 덜 가려져 있어서 서로 만나기 전에 먼저 볼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준비된 마음이었다. 그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대로 다가왔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따라하듯 펜벌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려 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한 칭찬이 어떻게 오해될지 떠올라 말을 멈추고 얼굴이 붉어졌다. 이모는 조금 뒤에 있었고 다하시는 그녀에게 친구들을 소개해 줄 수 있겠냐고 정중히 요청했다.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다. 예전에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연결을 꺼려했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원하다니
이제 그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그들은 분명 상류층인 줄 알고 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곧 소개했고 자신과의 관계까지 밝히자 다하시가 당황한 듯 보이긴 했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고 가디너 씨와 대화를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행동에 내심 뿌듯했고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삼촌의 교양 있고 세련된 말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흐뭇해했다. 대화는 곧 낚시 이야기로 흘러갔고 다하시는 정중하게 가디너 씨에게 낚시를 하러 자주 오시라고 권했다. 필요한 장비도 빌려주겠다고 했고 어디가 포인트인지까지 알려주었다. 이모는 놀란 듯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고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 모든 친절은 자신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정말 나 때문일까? 내가 했던 비판이 그에게 이런 변화를 준 걸까? 그가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들은 계속 걷다가 위치를 바꾸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옆에는 이제 다하시가 함께 걷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이곳에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고 그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고는 곧 빙글리 씨와 그의 누이들도 곧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을 보니 그 역시 예전 대화를 떠올린 듯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분이 특히 당신과 알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제 여동생을 만나주시겠어요? 그 말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녀는 대답이 어땠는지도 모를 만큼 놀랐지만 그가 아직 자신을 좋게 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기뻤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걸었고 그녀는 편안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의 여동생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은 그녀에게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도착했고 다하시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했지만 엘리자베스는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며 잔디밭에 함께 서 있었다. 대화는 어색했고 말하고 싶지만 어떤 주제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여행지 얘기를 꺼냈고 끈기 있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모와 삼촌이 도착하자 다하시는 정중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음료라도 하자고 권했지만 그들은 사양했고 서로 최고의 예의를 갖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다하시는 직접 여성들을 마차에 태워주었고 엘리자베스는 마차가 출발하며 그가 저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마차 안에서 삼촌과 이모는 그의 인품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 정말 잘 배웠고 예의도 바르며 거만한 구석이 없어. 삼촌이 말했다. 조금은 위험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긴 해요. 이모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건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고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녀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 그가 자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의 태도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예의 바른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신경을 써주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엘리자베스와 그리 깊은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있잖니, 리지, 라고 이모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위컴처럼 잘생긴 건 아니야. 아니, 외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컴처럼 인상이 좋은 건 아니지. 그런데 넌 왜 그가 그렇게 불쾌하다고 했니? 엘리자베스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변명했다. 텐트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전보다 좀 더 괜찮게 느꼈고 오늘 아침처럼 호의적인 모습을 본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 예의는 좀 변덕스러운 걸지도 모르지. 라고 외삼촌이 말했다. 되게 지위 높은 사람들은 그런 법이니까. 그러니 난 낚시하라고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야.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 자기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지 모르니까.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오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굳이 말은 하지 않았다.
우리가 본 바로는 하고 이모가 말을 이었다. 위컴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한 사람이란 게 믿기지 않아. 외모도 못된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잖니. 오히려 말을 할 때 인매가 꽤 호감 있더라. 그리고 얼굴에 약간의 위험도 있어서 마음씨가 나쁘다고 생각하긴 어렵더라고. 물론 그 집을 안내한 아주머니가 그를 지나치게 칭찬하긴 했지만 말이야. 나 참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 뭐, 하인 눈에는 후한 주인이 모든 미덕을 갖춘 것처럼 보이긴 하지. 이쯤에서 엘리자베스는 위컴에 대한 다하시의 행동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켄트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미루어 보아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다하시의 성격이 그렇게 결함 있는 것도 아니고 위컴이 그렇게 호감 가는 인물도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고자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둘 사이에 있었던 금전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고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만 덧붙였다. 이 이야기에 이모는 놀라고 또 걱정스러워했지만 이내 예전 추억이 깃든 장소로 다시 돌아오자 모든 생각은 그 기억들로 대체되었다. 아침 산책으로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먹자마자 곧장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섰고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날의 사건들은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을 온통 사로잡을 만큼 흥미로웠기에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릴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다하시의 친절함에 놀라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과 여동생을 소개하고 싶다는 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다.